야, 거기 아가씨, 아니, 총각인가, 아무튼, 똑바로 못해 신경질적이고 술기운이 역력한 목소리가 고요한 비행기 기내의 정막을 날카롭게 갈랐다. 그 소리는 마치 잘 닦인 유리잔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부조화스럽게 울려 퍼졌고 몇몇 잠이 얕은 승객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시간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고 제주를 떠나 서울로 향하는 A321 기종의 비행기는 순항 고도에 진입하여 안정적인 비행을 이어가고 있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여행의 피로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부드러운 엔진 소음은 자장가처럼 들렸고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간간이 구름 위로 달빛만이 희미하게 쏟아져 내렸다. 평화로워야 할 이 야간 비행의 분위기는 저가 항공사 특유의 빽빽한 좌석 배치와는 어울리지 않는 소란의 근원지. 바로 비즈니스 클래스, 바로 뒤편의 이코노미 좌석에서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문제의 발원지는 덩치 큰 사내 곽태진이었다. 값비싸 보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촌스러운 광택이 흐르는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그의 취향을 대변하는 듯한 금장 시계가 번쩍였다. 그는 이미 제주공항 라운지에서부터 거나하게 취해 있었고 비행기에 탑승한 후에도 영거푸 위스키를 주문해 마셨다. 그의 옆과 앞 좌석에는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두 명의 부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의 무례한 행동은 젊은 남자 승무원 김민준을 향하고 있었다. 갓 입사한 지 1년 남짓된 민준은 이런 유형의 악성 승객을 상대해 본 경험이 거의 없었다. 그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곽태진은 방금 전 민준이 건네준 음료수 컵을 일부러 흔들어 바닥에 쏟아놓고는 마치 모든 것이 민준의 잘못인 양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참이었다. 이봐, 내가 손이 미끄러질 것 같으면 알아서 잘 잡았어야지. 서비스 교육 그렇게 받았어. 아니면 내가 우스워 보여. 곽태진의 말에는 논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약한 상대를 괴롭히는 데서 오는 저열한 쾌감을 즐기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부하들은 옆에서 키득거리며 추임새를 넣었고 민준의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었다. 그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이 모든 상황을 기내 뒤편 갤리게리에서 한 여자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연. 다른 승무원들과 똑같은 유니폼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어 올린 평범한 외모의 승무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 눈은 마치 고성능 스캐너처럼 눈앞의 상황을 냉정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수연은 곽태진의 말투, 제스처,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민준을 둘러싸고 있는 대형까지 파악했다. 주동자는 곽태진, 2명의 동조자가 있으며 3명 모두 만취 상태. 주변 승객들은 불쾌해하면서도 애써 외면하거나 잠든 척하며 개입을 꺼리고 있었다. 김민준 승무원은 공포와 당혹감에 빠져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상황은 점차 악화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것이 그녀의 1차 상황 분석 결과였다. 그녀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숨막히는 긴장감과 함께 적의 동태를 살피던 수많은 밤들.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 이 상황은 어린애 장난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곳은 전쟁터가 아닌 수많은 민간인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여객기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 바로 안전 요원으로서의 역할이었다. 이수연은
707 특수임무대대에서 전설적인 인간 병기로 불리던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승무원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을 해치는 기술이 아닌 사람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용한 삶을 영위하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려는 듯 종종 이런 불쾌한 상황들을 눈앞에 펼쳐놓곤 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치워드리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그는 허리를 굽혀 쏟아진 음료수를 닦으려 했지만 곽태진은 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서는 민준의 눈에 절망감이 어렸다. 그 순간 이수연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저런 인간들에게 동료가 무너지는 모습을 방관하는 것은 그녀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수연은 작게 한숨을 내쉬고는 갤리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흐트러짐 없는 유니폼, 단정한 머리, 그리고 감정을 완벽하게 지운 무표정한 얼굴. 그녀는 승무원 교육 과정에서 배운 가장 부드럽고 상냥한 미소를 얼굴에 장착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강철의 의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갤리 밖으로 나섰다. 그녀의 구두 소리는 기내의 카펫 위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마치 잔잔한 수면에 던져진 무거운 추처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문제의 좌석으로 다가가면서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정중한 대화로 상황을 종결시키는 것이었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녀는 그 생각은 일단 접어두기로 했다. 손님, 무슨 문제 있으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하면서도 힘이 있었다. 그것은 듣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집중시키는 묘한 울림을 가진 목소리였다. 갑작스러운 제3자의 개입에 곽태진과 그의 부하들은 잠시 행동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함께 노골적인 경멸감이 뒤섞여 있었다. 곽태진은 위아래로 이수연을 훑어보았다. 단정한 유니폼과 예쁘장한 얼굴. 그의 머릿속에서 그녀는 그저 만만한 여자로 분류되었다. 그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오, 이쪽은 좀 말이 통하게 생겼네. 저기 저 어리바리한 총각보다는 100배 낫구만. 아가씨, 이리 와서 나랑 얘기 좀 할까? 그의 말은 명백한 성희롱이었고 주변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김민주는 겁에 질린 얼굴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선배가 자신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한 미안함과 동시에 이 상황을 해결해 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느꼈다. 그는 수연에게 눈짓으로 괜찮으니 물러나라고 신호를 보내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신호를 보지 못한 척 곽태진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이수연은 곽태진의 무례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걸고 있던 미소를 거두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손님, 다른 승객분들께서 불편해 하십니다. 우선 좌석에 똑바로 앉아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규정에 따라 정중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말은 완벽한 서비스 매뉴얼의 표본이었지만 그 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폭풍전야였다. 고요한 밤하늘을 나는 비행기 안. 한정된 공간 속에서 무례한 폭력과 숨겨진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직전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곽태진은 자신의 권위가 한낱 여자 승무원에게 도전받았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수연은 자신의 마지막 경고선이 어디까지가 될 것인지를 조용히 가늠하고 있었다. 이 작은 충돌이 어떤 핏빛 결과를 불러올지 아직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곽태진의 인내심은 그리 길지 않았다. 그는 술 기운을 빌려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규정 아가씨, 지금 나를 가르치려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바닥에서 나 곽태진 이름 석자. 대면 다들 알아서 기는데 고작 비행기 승무원 따위가 나한테 규정을 들먹여.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의 덩치 때문에 좁은 좌석이 더욱 비좁게 느껴졌다.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거들었다. 형님, 저 아가씨가 아직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모양입니다. 예쁘장하게 생겨서 봐주려고 했더니 아주 기어오르네요. 다른 한 명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연신 수연의 몸을 훑어내렸다. 그들의 저속한 시선과 언행은 김민준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이수연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착함은 오히려 곽태진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자신의 위협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이 건방진 여자의 길을 꺾어 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자신의 위신을 세우는 길이라고 믿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연의 바로 앞까지 다가섰다. 술과 음식물 냄새가 역겹게 풍겨왔다.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조용히 가서 술이나 더 가져와. 그리고 이 총각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안 그러면 곽태진은 말을 잇지 않고 대신 손을 들어 올렸다. 그의 의도는 명백했다. 이수연의 어깨를 밀치거나 혹은 그 이상의 물리적인 행동을 가하려는 것이었다. 바로 그 순간 이수연은 더 이상 대화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녀가 설정해둔 1차 방어선이 마침내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온화한 서비스직 직원의 눈빛에서 목표를 확인한 포식자의 눈빛으로 모든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곽태진이 위협적으로 들어 올린 손은 허공에서 잠시 멈칫했다. 그의 취한 머리로는 눈앞의 여자 승무원이 보이는 반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리거나 최소한 당황하며 뒷걸음질 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었다. 하지만 이수연은 그 자리에 뿌리라도 내린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등은 꼿꼿했고 시선은 그의 눈을 정면으로 꿰뚫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와 같았다.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오직 차가운 평온함만이 담겨 있었다. 그 눈을 마주한 순간 곽태진은 술 기운 속에서도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섬뜩한 한기를 느꼈다. 마치 자신이 먹잇감이 된 듯한 착각.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어 불쾌한 감정을 떨쳐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이 구역의 왕이었고 저 여자는 고작 서비스직에 불과했다. 이수연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손님,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기장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현재 손님의 행동은 다른 승객의 평온을 해치고 승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십시오. 그녀의 말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완벽한 매뉴얼이었다. 감정은 철저히 배제된 사실과 규정만으로 이루어진 건조한 문장이었다. 바로 그 점이 곽태진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다.
그는 자신을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문제 상황으로 취급하는 듯한 그녀의 태도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마치 불에 기름을 부은 듯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다. 항공보안법이 여자가 지금 누구 앞에서 법을 들먹여 내가 법이야. 이 동네에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로 모르나 본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같은 계집애 하나 항공사에서 잘리게 하는 건 일도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 기내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잠들었던 승객들마저 하나둘씩 잠에서 깨어나 불안한 눈빛으로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의 부하들이 다시 거들고 나섰다. 한 명은 낄낄거리며 형님, 저 아가씨 아주 강단 있네요.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전직 검사라도 되시는 거 아닙니까? 라며 비아냥거렸고 다른 한 명은 얼굴 예쁜 갑 좀 하는가 본데. 그래 봤자 여자지. 형님 앞에서 버텨봐야 얼마나 버티겠어. 라며 저속한 말을 내뱉었다. 그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유흥의 연장선으로 여기고 있었다. 김민주는 사색이 된 채 굳어 있었다. 그는 이수연의 등 뒤에서 어쩔 줄을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그가 보기에 이수연의 대응은 너무나도 정석적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무모했다. 저런 막무가내인 인간들에게 규정과 법이 통할 리가 없었다. 그는 차라리 자신이 나서서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해서 이 상황을 끝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 하지만 그의 발은 바닥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수연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온갖 모욕적인 언사에도 불구하고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1단계 구두 경고. 실패. 대상은 논리적 설득이 불가능한 상태. 감정적 흥분 상태가 최고조에 달했으며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 주변 동조자들의 존재가 대상의 공격성을 더욱 부추기고 있음. 물리적 충돌 가능성 85% 이상. 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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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문이. 그녀는 눈동자를 미세하게 움직여 주변을 스캔했다. 비상구의 위치, 자신과 상대방의 거리, 사용 가능한 도구. 그녀의 손에 쥐어진 작은 수첩과 펜은 순식간에 치명적인 무기로 변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 저런 어중이 떠중이 3명쯤은 눈을 감고도 제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됐다. 이곳은 수백 명의 목숨이 오가는 하늘 위였다. 작은 소란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저들을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안전하게 종결시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힘을 더 실었다. 손님, 현재 상황은 기장님께 모두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저희는 착륙 즉시 공항 경찰에 손님을 인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이성을 되찾고 협조해 주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구두 경고입니다. 기장, 경찰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곽태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아무리 아나무인인 그라도 공권력과 직접적으로 얽히는 것은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승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물러서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여기서 물러나면
자신의 부하들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더욱더 오기를 부리기 시작했다. 경찰,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냐? 이봐. 똑똑히 들어. 내가 경찰서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나오는 동안 너는 어떤 꼴을 당하게 될지 상상도 못할 거다. 내 이름이 뭐야? 어느 팀 소속이야? 내가 네 신상 터는 거. 아주 순식간이야. 그는 이제 이수연을 개인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든 비열한 공격이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수연의 마음속에 있던 아주 작은 미련, 즉 대화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저들을 승객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안전을 위협하는 장애물이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마침내 서비스용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남은 것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한 무표정뿐이었다. 그녀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바로 뒤에 서 있던 김민준이었다. 그는 선배의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이전까지는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서늘하고 날카로운 기운이 흘러나왔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눈앞의 선배가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주변 승객들 역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한 중년 남성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고 어린 아이를 안고 있던 한 여성은 아이의 눈을 가렸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일촉즉발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비행기 엔진의 단조로운 소음만이 좁은 기내를 가득 채우며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곽태진은 이수연의 침묵을 굴복의 신호로 오해했다. 그는 승리를 직감하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래. 이제야 좀 말이 통하려나. 무서우면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어. 그럼 내가 특별히 용서해 줄 테니까. 그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는 지금 살아있는 인간 병기, 전설적인 특수부대 출신의 전사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수연은 대답 대신 조용히 자신의 상에 유니폼 단추 하나를 풀었다. 그리고는 넥타이처럼 메고 있던 스카프를 살짝 느슨하게 만들었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은 격렬한 활동을 앞둔 맹수가 몸을 푸는 것과 같은 전조였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가해지는 최소한의 속박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손님과의 대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연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것은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최후 통첩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승무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작전 개시를 앞둔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지금부터는 항공 안전 규정에 따라 물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내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곽태진은 그 말을 듣고 폭소를 터뜨렸다. 물리력, 하하, 이 계집애가 정말 웃기는 소리를 하는구나. 네가 이 가느다란 팔로 뭘 어쩌겠다고. 그는 조롱 섞인 웃음을 멈추지 않은 채 이수연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의 멱살이라도 잡으려는 듯 그의 크고 두툼한 손이 그녀의 목을 향해 다가왔다. 김민주는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려 입을 벌렸다. 다른 승객들은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모든 외교적 노력은 끝났다. 말의 시대는 가고 행동의 시간이 왔다. 수많은 훈련과 실전으로 다져진 그녀의 몸이 마침내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곽태진의 손이 그녀의 유니폼에 닿기까지 남은 거리는 불과 몇 센티미터.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비행기는 가볍게 한번 흔들렸고 그것은 마치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알리는 전주곡과도 같았다. 이수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곽태진의 두툼한 손이 뱀처럼 그녀의 목을 향해 뻗어왔다. 그 순간 이수연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그녀의 감각은 극도로 예리해져 눈앞의 위협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눈에는 곽태진의 손에 박인 굳은 살, 술 기운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 끝, 그리고 그 손이 다가오는 궤적과 속도까지 슬로우 모션처럼 분석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다. 김민주는 숨을 멈췄다. 몇몇 승객은 비명을 질렀고 또 다른 이들은 차마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곽태진의 얼굴에는 비열한 승리감이 번지고 있었다. 그가 보기에 이 여자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손이 이수연의 유니폼 깃에 닿기 직전.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다. 이수연은 공격을 막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아주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움직임 하나를 보였을 뿐이다. 그녀는 왼쪽으로 반보, 아주 살짝 몸을 틀었다. 그것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자연스럽고 우아한 움직임이었다. 앞으로 쏠린 무게중심을 이용해 달려들던 곽태진은 목표물이 순식간에 사라지자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균형을 잃었다. 그의 거대한 몸이 앞으로 휘청거리며 옆 좌석의 팔걸이에 옆구리를 세게 부딪혔다. 짧은 신음과 함께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기내에는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곽태진이 혼자 흥분해서 달려들다가 제풀에 넘어진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곽태진 자신은 알고 있었다. 방금 전 그 미세한 움직임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완벽한 타이밍에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의 공격을 무력화시킨 것이었다. 이것은 기술이었다. 곽태진의 부하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우리 형님이 왜 저러시지 하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주변 승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몇몇은 꼴사납다는 듯한 표정으로 곽태진을 쳐다보았다. 이 모든 시선이 곽태진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술 기운에서 오는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끔찍한 수치심과 분노가 그의 머릿속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옆구리의 통증도 잊은 채 이글거리는 눈으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얼굴은 이제 술 기운이 아니라 순수한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 계집애가. 그는 치욕감의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거친 숨만 내쉬었다. 그는 자신이 한낱 여자에게,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수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조금 전과 똑같은 자세로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고장난 로봇처럼 다시 한번 규정을 읊었다. 손님. 거듭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려 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기내 안전 책임자로서 저는 손님을 현행범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기계적인 목소리는 곽태진의 남은 이성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는 이제 이 여자를 제압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외쳤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를 범죄자 취급해, 너. 싸움 좀 하나 보지 어디서 남자 좀 홀려본 솜씨인가. 그의 입에서는
이제 인신공격과 여성 혐오적인 발언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의 폭언을 들으며 이수연의 머릿속에는 아주 짧은 과거의 영상이 스쳐 지나갔다. 특수부대 첫 자대 배치를 받던 날이었다. 훈련장을 가득 메운 남자들 사이에서 그녀는 유일한 여자였다. 수많은 의심과 경멸의 눈초리. 여자가 여길 왜 왔어? 취사반이나 가짓돈, 귓가를 맴돌던 수많은 조롱들. 그녀는 그 모든 편견을 오직 실력 하나로 깨부수며 살아남았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의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군복을 벗고 유니폼을 입어도 여자라는 꼬리표는 그녀를 따라다니며 끊임없이 그녀의 가치를 재단하려 했다. 그녀는 이 지긋지긋한 편견에 신물이 났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해야만 하는 이 상황이 참을 수 없이 피곤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군인이었다. 피곤하다고 해서 임무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저는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수연이 차갑게 대답했다. 그녀의 대답은 곽태진의 광기에 마지막 불씨를 당겼다. 훈련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여자의 당당한 태도. 곽태진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그의 웃음소리는 기괴하고 섬뜩했다. 하하하. 훈련이라고 그는 웃음을 멈추고는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이수연을 쏘아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이야기의 제목이 된 바로 그 한마디를 온 기내에 울려 퍼지도록 포효하듯 외쳤다. 여자가 무슨 군대냐. 그 말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선 이수연이라는 한 인간의 삶과 정체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폭력이었다. 그녀가 피와 땀으로 증명해온 모든 시간을 쓰레기 취급하는 말이었다. 그 순간 이수연의 눈빛이 변했다. 이전까지의 차가운 평정심 아래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인내심의 한계선이었다. 김민주는 그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수연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지만 한 인간으로서 저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주변의 다른 여성 승객들의 얼굴도 굳어졌다. 공기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해졌다. 곽태진은 자신의 말이 만들어낸 효과에 만족했다. 그는 이수연의 얼굴에 떠오른 미세한 균열을 포착하고 자신이 마침내 그녀의 평정심을 무너뜨렸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 기세를 몰아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손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몸 전체를 무기로 삼았다. 내가 진짜 훈련이 뭔지 보여주마. 이 건방진 년. 곽태진은 포효하며 이수연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했다. 그의 의도는 명백했다. 그녀를 힘으로 찍어 눌러 벽에 처박아 버리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기술도 전략도 없는 오직 순수한 분노와 증오에서 비롯된 야만적인 공격이었다. 좁은 통로가 그의 육중한 몸으로 가득 찼다. 피할 곳은 없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를 무시한 자의 최후였다. 이것이 금단의 선을 넘어선 자가 치러야 할 대가였다. 이수연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했다. 그녀는 돌진해 오는 곽태진을 향해 자신의 어깨를 정면으로 겨누었다. 두 개의 힘이 마침내 정면으로 충돌하기 직전이었다. 이 충돌의 결과가 무엇이 될지는 오직 한 사람, 이수연만이 알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는 냉소가 떠올랐다.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사람이 부딪히는 소리라기보다는
마치 고속으로 달리던 덤프트럭이 콘크리트 벽의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날 법한 뼈와 살이 으스러지는 듯한 소리였다. 곽태진의 육중한 몸이 이수연의 어깨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다. 모든 승객들은 가냘픈 여성 승무원이 종잇장처럼 구겨져 저 뒤편의 벽까지 날아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상상을 처참하게 배반했다. 이수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조금의 흔들림도 미동도 없이 그녀는 마치 깊은 땅속부터 솟아난 강철 기둥처럼 곽태진의 맹렬한 돌진을 온몸으로 받아내고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두 발은 기내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그 모습은 상식과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초자연적인 광경처럼 보였다. 반면 모든 힘을 실어 돌진했던 곽태진은 끔찍한 결과를 맞이했다. 그는 마치 벽에 부딪힌 계란처럼 자신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튕겨나갔다. 커헉 그의 입에서 비명조차 되지 못하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어깨와 쇄골 부근에 상상도 못한 충격이 전해졌고 뼈가 부서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두어 걸음 비틀거리며 물러나다 결국 자신의 좌석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 기내는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바로 직전까지 곽태진의 편에서 낄낄거리던 부하들은 이불에 벌린 채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봤다. 그들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자신들의 형님이 저 조그만 여자에게 부딪혀 나가떨어진 것이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악몽이거나 혹은 지독한 몰래카메라임이 틀림없었다. 김민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이수연의 바로 뒤에 있었기에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막지도 않았다. 그저 받아냈을 뿐이다. 그는 보았다. 충돌 직전 이수연의 무릎이 아주 미세하게 구부러지고 무게 중심이 아래로 툭 하고 떨어지는 것을. 그녀의 자세는 마치 대지에 뿌리 내린 거목과도 같았다. 곽태진의 힘은 그녀의 몸을 통해 바닥으로 흡수되고 분산되어 버린 것이었다. 저것은 단순한 버티기가 아니었다. 수만 번의 반복 훈련으로만 체득할 수 있는 완벽한 무술의 자세였다. 다른 승객들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가녀린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여성 승무원이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무언가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시선들이 일제히 이수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이 작은 공간의 절대적인 지배자처럼 보였다. 기내의 공기는 이제 완전히 변해 있었다. 곽태진이 뿜어내던 저속한 폭력의 기운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강철의 기운이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운의 중심에는 이수연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곽태진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이전의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상냥한 미소도 단호한 표정도 없었다. 그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은 완벽한 무모의 표정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무표정이 그 어떤 분노의 표정보다도 더 소름 끼치고 위압적이었다. 이수연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승무원이 아니었다. 단정했던 유니폼은 이제 그녀의 진짜 모습을 감추기 위한 위장복처럼 느껴졌다. 부드럽게 묶어 올린 머리카락 아래 날카롭게 빛나는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고객을 응대하는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을 식별하고 약점을 분석하며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포식자의 눈, 전사의 눈이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곽태진을 향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 확연히 달랐다. 톤은 한 단계 낮아졌고 말투에서는 서비스직 특유의 상냥함이 완전히 제거되었다. 남은 것은 감정의 편린조차 섞이지 않은 서늘하고 건조한 금속성의 목소리뿐이었다. 폭행 시도 확인. 그녀의 말은 질문도 경고도 아니었다. 그것은 사실에 대한 확인, 상황에 대한 판결이었다. 그녀는 곽태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지금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 그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기내에 울려 퍼졌다. 그 안에는 어떠한 타협이나 용서의 여지도 없었다. 곽태진은 고통 속에서도 전율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본능이 경고하던 섬뜩한 한기의 실체를 이제야 마주하고 있었다. 눈앞의 저 여자는 인간의 형상을 한 무언가 다른 존재였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곽태진의 부하들은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처했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공포에 질린 발은 바닥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수연은 자신의 스카프를 천천히 풀어냈다. 그리고는 상의 재킷의 단추를 마저 풀고 그것을 벗어 근처의 빈 좌석에 단정하게 걸어두었다. 유니폼 셔츠의 소매는 팔꿈치까지 군더더기 없이 걷어 올렸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침착하고 절도 있었으며 마치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경건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녀의 드러난 팔뚝에는 오랫동안 단련된 장근육들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가볍게 목을 좌우로 돌리며 뼈마디 부딪히는 소리를 냈다. 뚜둑. 그 소리는 조용한 기내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준비 운동은 끝났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대한항공의 승무원 이수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의 전설, 인간 병기 이수연 소령으로 돌아와 있었다. 곽태진은 어깨를 부여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 했었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이 미친년이 네가 뭔데? 그는 아직도 현실을 부정하며 악을 썼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공포는 그의 목소리에서 힘을 빼앗아갔다. 이수연은 그의 발악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구두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마치 지옥의 북소리처럼 곽태진의 귓가에 울렸다. 이제 모든 말은 끝났다. 남은 것은 오직 압도적인 힘의 증명뿐이었다. 이 좁은 하늘 위의 감옥에서 진짜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될 시간이었다. 공포는 인간을 비겁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뒤섞여 어리석은 용기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곽태진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 그는 어깨에 극심한 고통과 온몸을 감싸는 치욕감, 그리고 정체 모를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 속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여기서 이대로 무너진다면 다시는 부하들 앞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뭐 하고 있어? 이 병신들아. 곽태진이 입에 거품을 물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저 미친년을 당장 잡아 찢어 죽여버리라고. 그의 명령은 더 이상 위험 있는 보스의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궁지에 몰린 짐승의 처절한 비명에 가까웠다. 그의 두부 안은 이미 반쯤 넋이 나가 있었다. 그들은 눈앞의 여자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보스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여기서 머뭇거리다가는 비행기에서 내린 뒤 어떤 꼴을 당할지 몰랐다. 그들은 공포와 의무감 사이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더 익숙한 공포, 즉 곽태진에 대한 복종을 선택했다. 예, 형님,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대답하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짧은 순간에 암묵적인 합의를 보았다. 한 명은 정면에서 시선을 끌고 다른 한 명은 측면으로 돌아 뒤를 공격한다. 길거리 싸움에서나 통할 법한 조잡한 전술이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죽어 정면에 있던 부하가 기합 소리와 함께 먼저 달려들었다. 그는 좁은 통로를 가득 메우며 이수연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술에 취한 데다 공포에 질려 있었기에 그의 주먹은 궤적이 크고 속도도 느렸다. 이수연의 눈에는 마치 정지 화면처럼 보이는 어설픈 공격이었다. 그녀는 피하거나 막는 대신 오히려 앞으로 한 걸음 파고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려했다. 그녀는 상대의 주먹이 자신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게 내버려 두면서 그의 팔 안쪽, 즉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공간으로 자신의 몸을 밀어 넣었다. 순식간에 두 사람의 거리는 극도로 가까워졌다. 남자는 당황했다. 자신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고 상대는 자신의 품 안으로 사라져버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수연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솟아올라 남자의 턱을 강하게 올려쳤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머리가 뒤로 격하게 젖혀졌다. 시야가 번쩍이고 뇌가 흔들리는 충격에 그는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 이수연은 그가 정신을 차릴 틈을 주지 않았다. 그녀의 왼팔 팔꿈치가 명치에 정확히 꽂혔다. 컥 남자의 입에서 폐 속의 공기가 모두 빠져나가는 소리가 났다. 숨을 쉴 수 없게 된 남자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지려 했다. 이수연은 그의 팔을 잡아채 꺾어 올리며 몸을 회전시켰다. 우두둑.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어깨 관절이 탈구되었다. 으아아악 남자의 입에서 마침내 고통에 찬 비명이 터져 나왔다. 이수연은 비명을 지르는 그를 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쳤다. 그는 바닥을 구르며 어깨를 부여잡고 신음했다. 이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측면을 노리던 다른 부하는 동료가 순식간에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머릿속은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지만 이수연의 차가운 시선이 그에게 향하는 순간 그의 발은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다음은 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공포를 이기기 위해 고함을 지르며 무작정 달려들었다. 그는 이수연을 붙잡아 힘으로 누를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옷깃에 손을 대려는 순간 이수연의 몸은 이미 그의 예측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왼쪽으로 반바퀴 돌며 그의 팔을 잡아챘다. 그리고 자신의 엉덩이를 그의 허벅지에 밀착시키며 몸을 낮췄다. 유도의 밧다리 후리기와 유사하지만 훨씬 간결하고 파괴적인 동작이었다. 남자는 자신의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좁은 기내 통로였지만 이수연은 공간을 완벽하게 활용했다. 남자는 저항할 틈도 없이 균형을 잃고 딱딱한 바닥에 등을 강하게 부딪혔다. 쿵! 그의 등에서 폐 속의 공기가 다시 한번 터져 나왔다. 그는 고통 속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수연의 구두 앞코가 그의 목 옆 경동맥 부근을
가볍게 누르는 순간 그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잠시 의식을 잃고 축 늘어졌다. 두 명의 건장한 남자가 쓰러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채 10초도 되지 않았다. 기내는 이제 완벽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승객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진압 혹은 숙련된 조교의 시범처럼 보였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분노나 증오 같은 감정이 전혀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극도의 효율성과 정확성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명, 곽태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두 부하가 장난감처럼 나가떨어지는 광경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공포로 마비되어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옆 좌석에 있던 유리병을 집어들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저항이었다. 오, 오지 마. 이 괴물 같은 년 더 다가오면 이걸로 내 얼굴을. 그는 깨진 병을 이수연에게 겨누며 위협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이수연은 그의 허세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두 남자를 가볍게 넘어 곽태진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곽태진에게는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곽태진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소리를 지르며 깨진 병을 휘둘렀다. 이수연은 그의 손목이 움직이는 순간 이미 다음 동작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상체를 살짝 숙여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피하는 동시에 그의 손목 안쪽을 손날로 강하게 내리쳤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곽태진의 손에서 유리병이 떨어져 나갔다. 그는 손목 신경에 가해진 충격으로 비명을 질렀다. 이수연은 그의 비명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양손을 잡아채 하나의 거대한 수갑을 채우듯 등 뒤에서 엇갈리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턱 및 혈관이 모여있는 급소를 엄지손가락으로 강하게 눌렀다. 끄윽. 곽태진의 눈이 뒤집히고 그의 거대한 몸이 전원을 끈 로봇처럼 축 늘어졌다. 그는 의식을 잃지는 않았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었다. 이수연은 저항하지 못하는 그를 좌석에 거칠게 처박았다. 모든 상황이 끝났다.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기내에는 3명의 남자가 무력화된 채 쓰러져 있거나 늘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수연은 숨 한 번 거칠어지지 않은 채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방금 전 격렬한 싸움을 한 사람이 아니라 가벼운 스트레칭을 마친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의 유니폼 셔츠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기내는 묘비명이라도 새겨진 듯한 침묵에 잠겼다. 승객들은 모두 얼어붙은 채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듯했다. 경악, 공포, 그리고 경외. 그들의 얼굴에는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방금 전 자신들이 목격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 여성의 정체가 무엇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승무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하늘 위 왕국의 절대자였다. 압도적인 힘의 행사가 끝난 뒤 찾아온 침묵은 소란 그 자체보다 더욱 무겁고 질식할 듯한 무게로 기내를 짓눌렀다. 승객들은 마치 단체로 최면에 걸린 것처럼 숨 쉬는 법조차 잊은 채 눈앞의 비현실적인 광경을 응시하고 있었다. 3명의 건장한 남자가 힘없이 널브러져 있고 그 중심에는 방금 전까지 평범한 승무원이었던 한 여자가 고요히 서 있었다. 그녀는 전투를 마친 여전사와도 같았고 모든 것을 심판하는 여신과도 같았다.
이수연은 잠시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아드레날린으로 뜨거워진 피를 식히고 본능에 따라 움직이던 몸을 다시 이성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녀의 몸은 아직도 전투의 여운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완벽한 평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승객들의 시선,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처리 대상들. 아직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착한 걸음으로 기내 뒤편의 비상 장비 보관함으로 향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보관함을 열어 응급처치 키트를 꺼냈다. 하지만 그녀가 찾은 것은 붕대나 소독약이 아니었다. 키트 가장 안쪽에 비상용으로 구비된 두껍고 튼튼한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 묶음이었다. 원래 용도는 비상 착륙 시 장비를 고정하거나 부상자의 부목을 고정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용도로 쓰일 터였다. 케이블 타이를 손에 쥔 그녀는 가장 먼저 어깨가 탈구된 채 신음하고 있는 남자에게 다가갔다. 남자는 고통과 공포로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살려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애처로웠다. 이수연은 그의 애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그의 상태를 살폈다. 이대로 두면 쇼크가 올 수도 있었다. 포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또한 훈련의 일부였다. 그녀는 남자의 성한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게 하고 다른 손으로는 탈구된 팔을 잡았다. 잠깐, 아플 겁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내뱉은 감정이 섞이지 않은 경고였다. 그리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남자의 팔을 비틀며 위로 밀어 올렸다. 뚜둑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뼈가 제자리를 찾아 들어갔다. 으아악. 남자는 다시 한번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지만 이내 고통이 가시는 것을 느끼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수연은 그의 상태를 확인할 겨를도 주지 않고 그의 양팔을 등 뒤로 돌려 케이블 타이로 손목을 단단히 조였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플라스틱 타이가 살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길은 거칠고 무자비했다. 응급처치는 오직 효율적인 제압을 위한 과정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그녀는 같은 방식으로 의식을 잃었던 다른 부하의 손도 결박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좌석에 축 늘어져 있는 곽태진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지만 눈은 공포에 질린 채 그녀를 쫓고 있었다. 이수연은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그의 두 손 역시 등 뒤에서 단단히 묶어버렸다. 이제 세 명의 난동범은 완전히 무력화되어 한 마리의 가축처럼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다. 모든 조치를 마친 이수연은 기내 인터폰을 들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종실을 향해 호출 버튼을 눌렀다. 기장님, 캐빈 매니저 이수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 3명의 남자를 제압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침착하고 안정적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긴장감이 가득한 기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수연 씨 괜찮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대체 기내 난동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이수연은 감정을 배제한 채 사실만을 보고했다. 주동자 3명. 현재 완전 제압 완료했습니다. 추가적인 위협 요소는 없습니다. 다만 착륙 시 공항 경찰이 아닌 보안팀 인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청드립니다. 그녀가 사용한 제압, 위협 요소, 보안팀 인계와 같은 단어들은 일반적인 승무원이 사용하는 어휘가 아니었다. 기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보안팀이라니요. 대체 어떻게?
3명을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불신이 가득했다. 이수연은 똑같은 톤으로 반복했다.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기장님께서는 안전 운항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착륙 후 보고하겠습니다. 그녀는 기장의 추가 질문을 허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신을 마쳤다. 그녀의 태도에는 지휘관의 권위가 서려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인터폰을 제자리에 놓기 위해 팔을 움직이는 찰나 팔꿈치까지 걷어 올렸던 그녀의 셔츠 소매가 살짝 아래로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 아래 하얀 손목 안쪽에 새겨진 작은 문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화려한 문신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래되어 색이 바래고 일부러 드러내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고 희미했다. 하지만 그 문신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다. 비즈니스 클래스 바로 뒤편. 소란이 일어난 곳과 가장 가까운 좌석에 앉아 있던 젊은 남자. 박진우였다. 그는 최근에 막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준비 중인 대학생이었다. 군대에 대한 동경이 남아있던 그는 군 관련 다큐멘터리나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취미였다. 그의 눈에 이수연의 손목에 새겨진 문양이 들어오는 순간 그의 심장은 그대로 멎는 듯했다. 호랑이, 검은색 잉크로 새겨진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백호의 머리, 그리고 그 아래 아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도록 교묘하게 디자인된 숫자 707. 진우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저것은 단순한 문신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 제707 특수임무단 일명 백호부대. 오직 선택된 최고의 전사들만이 가질 수 있는 명예와 자부심의 상징이었다. 진우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상식을 초월하는 그녀의 전투 능력.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 군더더기 없는 전술적인 움직임과 전문적인 용어 선택. 그리고 지금 눈앞에 나타난 결정적인 증거.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지만 문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가 707 출신이라고 여자가 전설로만 듣던 그 부대에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속삭임에 가까웠다. 707 특임대. 그의 속삭임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시체처럼 고요한 기내에서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의 주변에 앉아 있던 몇몇 승객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를 쳐다보았다. 707 특임대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모르는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수연은 그 속삭임을 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진우는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아주 짧은 순간 자신의 눈을 꿰뚫고 지나갔다는 것을. 그것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알아봤군 하는 듯한 아주 희미한 인정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그 짧은 시선의 교환만으로 모든 것은 확인되었다. 소문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입에서 다른 사람의 입으로. 치발링치, 특수부대, 인간 병기. 승객들은 이제 그녀를 단순한 싸움 잘하는 승무원이 아니라 국가가 길러낸 살아있는 무기로 보기 시작했다. 공포는 경외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녀의 정체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전설로만 듣던 이름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기내의 공기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변해버렸다. 이전까지의 공기가 공포와 경악으로 얼어붙어 있었다면 이제는 경외와 비현실감으로 가득 찬 숭고한 침묵이 흘렀다. 승객들은 더 이상 이수연을 폭력배를 제압한 싸움 잘하는 승무원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 비친 그녀는 국가가 비밀리에 길러낸 인간 병기이자 어둠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신화 속 존재 그 자체였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했다. 아이들은 부모의 품에 안겨 겁먹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고, 어른들은 감히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흘깃거리기만 할 뿐이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고대의 신성한 유물을 대하는 듯한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좁은 여객기는 이제 그녀의 존재감만으로도 가장 안전한 요새이자 동시에 가장 엄숙한 성전이 되어버렸다. 이 모든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것은 김민준이었다. 그는 이수연의 등 뒤에 서서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에 온몸이 전율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선배에게 다가가 괜찮으시냐고, 감사하다고, 존경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감히 말을 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이제는 결코 같은 세계의 사람이 아니었다. 이수연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들을 애써 무시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이 상황이 몹시 불편했다. 조용한 삶을 살고 싶어 군복을 벗었건만 결국 그녀의 과거는 끈질긴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야 말았다.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동료를 지키고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그것은 군인이든 승무원이든 그녀에게 주어진 임무였다. 그녀는 기장과의 짧은 통화만으로는 이 상황을 완전히 마무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일반 경찰이 출동할 경우 일은 복잡해질 터였다. 언론에 노출될 수도 있고 민간인인 승객들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다. 그녀는 오염을 최소화해야 했다.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이며 가장 조용한 방법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만의 연락책을 이용해야만 했다. 이수연은 조종실 문으로 다가갔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기장이 복잡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수연을 보자 꿀꺽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그녀가 자신의 부하 직원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연 씨, 아니, 저, 어떻게 불러야 할지 캐빈 매니저로 불러주십시오. 기장님, 그게 제 현재 직책입니다. 이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사적인 감정을 섞을 생각이 없었다. 상황의 특수성 때문에 외부와의 보안 통신이 필요합니다. 기내 위성 전화를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그녀의 요청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기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이 비행기의 실질적인 보안 책임자는 자신이 아니라 눈앞에 이 여성이라는 것을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부기장에게 눈짓했고 잠시 후 부기장이 검은색의 투박한 위성 전화기를 들고 나왔다. 이수연은 전화기를 건네받았다. 그녀는 익숙한 듯 몇 개의 버튼을 눌러 보안 채널 접속 모드로 전환했다. 그리고는 12자리에 달하는 복잡한 암호 코드를 망설임 없이 눌러나갔다. 그 모습은 평범한 승무원의 모습이 아니었다.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기장과 부기장,
그리고 근처에서 지켜보던 김민주는 숨을 죽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수화기 너머에서 날카롭고 절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일반적인 전화 응대가 아니었다. 여기는 방패, 암구호. 이수연은 낮은 목소리로 정해진 암구호를 읊었다. 100호. 작전 구역 이탈.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이 소령 자네인가? 오랜만입니다. 장군님. 이수연이 짧게 대답했다. 장군이라는 단어에 기장과 부기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지금 통화하고 있는 샨조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위급 인사임이 틀림없었다. 이수연은 용건을 간단 명료하게 보고했다. 이수연 소령 보고합니다. 현 위치. 제주발 김포행 대한항공 K2208편. 기내에서 흑곰파 하부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위협 요소 셋을 확보했습니다. 민간인 승객 다수. 착륙 후 오염 최소화를 위한 현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안보 지원사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녀의 보고는 완벽한 군대식 보고였다. 사적인 감정이나 불필요한 수식어는 일절 없었다. 오직 상황, 정보, 그리고 요청. 수화기 너머의 장군은 잠시 말이 없다가 이내 나직하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네답군. 이 소령. 승무원이 되어서도 조용히 살기는 글렀나 보군. 알겠다. 자네 판단이 맞겠지. 장군의 목소리가 다시 단호하게 바뀌었다. 안심하게. 김포의 안보지원사 대테러팀 대기시키겠네. 자네는 착륙 후에 요원들에게 상황 인계하고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오게. 나머지 뒤처리는 내가 알아서 하지. 그리고 몸조심하게. 이 소령. 감사합니다. 장군님. 이수연은 짧은 인사를 끝으로 통화를 마쳤다. 그녀는 위성 전화기를 부기장에게 돌려주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하지만 그녀의 통화 내용을 어깨 너머로 들은 기장과 부기장, 김민주는 거의 혼절할 지경이었다. 이 소령, 장군, 안보지원사. 그들의 머리셔츠는 이 충격적인 정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바닥에 결박된 채 이 모든 상황을 들어야만 했던 곽태진과 그의 부하들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그들은 고작 승무원 한 명을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전직 특수부대 소령. 그것도 장군과 직통으로 통화하는 무시무시한 인물을 건드린 것이었다. 흑곰파라는 자신들의 조직 이름까지 정확히 언급되는 것을 듣자가는 그들은 이제 단순한 폭행죄가 아니라 조직 범죄로 엮여 군사수사기관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미래를 예감했다. 그들의 눈에는 절망과 공포만이 가득했다. 이것이 바로 사이다의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 이수연은 기장에게 말했다. 착륙하시면 모든 것은 저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기장님께서는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내 방송만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말은 더 이상 부하 직원의 건의가 아니었다. 현장 지휘관의 지시였다. 기장은 자기도 모르게 군인처럼 허리를 펴고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그 순간 기내 방송으로 착륙 준비를 알리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비행기는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지금 기내의 그 누구도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저 아래 땅 위에서 상상도 못한 거대한 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길고 길었던 비행의 종착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가 집행될 심판의 장소였다.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서서히 고도를 낮추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를 흩뿌려 놓은 듯 황홀하게 빛나고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승객들은 창문에 붙어 이 아름다운 광경을 감상하며 여행의 끝을 실감했겠지만 지금 기내에는 그런 낭만을 즐길 여유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모든 승객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불안과 기대를 담은 채 기내의 한 곳, 3명의 범죄자가 결박되어 있는 좌석과 그 앞에 고요히 서 있는 이수연에게로 향해 있었다. 비행기의 부드러운 하강 진동만이 이 기묘한 침묵 속에서 유일하게 느껴지는 움직임이었다. 딩동. 안전벨트 착용 표시등이 켜지고 기장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미세한 떨림까지는 감추지 못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비행기는 곧 김포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착륙 후 기내 보안 문제와 관련하여 잠시 대기 시간이 있을 예정이오니 다음 안내가 있을 때까지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맨 채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 문제라는 공식적인 단어는 기내의 긴장감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승객들은 이제 자신들이 단순한 기내 난동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건의 한가운데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들은 착륙 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마침내 비행기의 바퀴가 활주로에 닿으며 부드러운 마찰음을 냈다. 길고 길었던 비행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비행기는 유도로를 따라 천천히 이동했고 마침내 지정된 게이트에 멈춰섰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탑승교가 연결되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마치 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소리처럼 들렸다.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졌지만 평소처럼 짐을 챙기기 위해 일어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비행기의 출입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곽태진과 그의 부하들은 사색이 된 채 벌벌 떨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후회와 절망, 그리고 지독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마침내 쉬익 하는 소리와 함께 출입문이 열렸다. 하지만 승객들을 맞이한 것은 공항 직원의 밝은 미소나 지상 근무 승무원의 반가운 인사가 아니었다. 문 밖에는 한 무리의 남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경찰 제복도 공항 보안 요원의 유니폼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군더더기 없는 검은색 전술복을 입고 있었고 그 옷에는 어떠한 계급장이나 부대 마크도 붙어 있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잘 훈련된 기계처럼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임무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귀에는 무전 이어피스를 꽂고 있었고 허리에는 권총 홀스터가 달려 있었지만 그들은 총을 뽑아 위협하는 대신 그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국군안보지원사령부, 과거 기무사로 불리던 비밀스러운 군 정보수사기관의 최정예 요원들이었다. 팀의 리더로 보이는 한 남자가 비행기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다. 그의 눈은 승객들을 한번 훑고 지나간 뒤 곧장 이수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수연을 향해 걸어왔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멈춰 서서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상급자에 대한 예우를 갖춘 절도 있는 경례였다. 이수연 소령님,
늦었습니다. 그의 나직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다. 소령님. 공식적인 확인이었다. 승객들 사이에서 나직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박진우는 거의 황홀경에 빠진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전설이 눈앞에서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기장과 다른 승무원들은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수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하십니다. 그녀의 짧은 대답에 팀장은 뒤에 있는 요원들에게 손짓했다. 요원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3명의 범죄자에게 다가가 2명씩 한 조가 되어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다. 곽태진은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몸부림치려 했지만 한 요원이 그의 목덜미를 가볍게 잡는 순간 그의 몸은 거짓말처럼 굳어버렸다. 요원은 그의 귓가에 나직하게 속삭였다. 지금부터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좋을 거다. 네가 상대하고 있는 게 누군지 아직도 파악이 안 되나. 그 목소리에는 인간적인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다. 요원들은 범죄자들의 머리에 검은색 두건을 씌웠다. 이것은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이제 민간 사법 시스템이 아닌 군의 특수한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임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곽태진과 그의 부하들은 이제 자신들이 단순 폭행범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 사범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완전히 절망했다. 요원들은 3명의 범죄자들을 마치 짐짝처럼 끌고 소리 없이 비행기를 빠져나갔다. 그들이 사라지자 기내를 짓누르던 폭력의 기운은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 자리는 더욱 차갑고 무거운 국가 권력의 그림자가 채우고 있었다. 팀장은 떠나기 전 이수연에게 다시 한번 다가와 작은 명함 하나를 건넸다. 조사는 저희가 전담하겠습니다. 승객분들이나 승무원분들께는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을 겁니다. 장군님께는 제가 직접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약속이자 확인이었다. 알겠습니다. 이수연은 명함을 받아 유니폼 주머니에 넣었다. 팀장은 다시 한번 짧게 목례를 하고는 비행기를 빠져나갔다. 그가 사라지고 나서야 기내에 얼어붙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기장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승객들을 향해 안내 방송을 했다. 승객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떨리고 있었다. 승객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평소와 달랐다. 모두가 이수연의 눈치를 살피며 최대한 조용히, 최대한 그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녀는 이제 이 비행기의 승무원이 아니었다. 모두의 목숨을 구한 영웅이자 동시에 범접할 수 없는 권위 그 자체였다. 이수연은 조용히 자신의 재킷을 챙겨 입었다. 그녀의 임무는 이제 정말로 끝이 났다. 비행기 출입문이 열리고 승객들은 마침내 길고 긴 악몽 같았던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평소처럼 서둘러 빠져나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짐을 챙기면서도 힐끗힐끗 이수연을 쳐다보았고 그녀의 앞을 지나갈 때는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낮추고 목소리를 죽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승무원이 아닌 이 비행의 절대적인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였다. 한 노신사가 그녀의 앞을 지나가다 말고
걸음을 멈췄다. 그는 깊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고맙소. 젊은이, 당신 덕분에 살았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이수연은 그저 옅은 미소와 함께 가볍게 고개를 숙여 답례했다. 아이를 품에 안은 한 젊은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였고 이수연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위로했다. 모든 승객이 내리고 마침내 박진우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잔뜩 긴장한 채 그녀의 앞에 섰다. 그는 군 복무 시절 사단장 앞에서 보고할 때도 이렇게 떨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저, 소령님, 필승 저는 27사단에서 복무했던 박진우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거수 경례를 붙일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오늘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전설로만 듣던 분을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멋있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팬심과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수연은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를 보고 처음으로 아주 희미한 인간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에 진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고생 많았습니다. 박진우 씨. 그녀가 말했다. 이제 민간인이니 너무 딱딱하게 굴지 않아도 됩니다. 조심히 들어가요.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진우에게는 그 어떤 표창장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느껴졌다. 그는 벅찬 가슴을 안고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비행기를 나섰다. 그는 오늘 밤의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마지막 승객까지 모두 내리자 기내에는 침묵이 흘렀다. 이수연과 다른 승무원들, 그리고 기장과 부기장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마치 다른 세상의 사람을 보는 듯한 눈으로 이수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김민준이었다. 그는 이수연의 앞으로 다가와 그대로 허리를 깊게 숙였다. 선배님. 그의 목소리는 감격과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선배님께서 이런 일을 겪으시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자신은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녀는 모두를 지켜냈다. 그 엄청난 격차에 그는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이수연은 그의 어깨를 잡고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아니야. 민준 씨. 자책하지 마요. 그녀는 더 이상 상관이 아닌 인생 선배의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나 처음 겪는 상황 앞에서는 당황하기 마련이야. 중요한 건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는 거지. 오늘의 일을 잊지 말고 다음에는 더 강해지면 되는 거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덧붙였다. 가장 먼저 통제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두려움이야. 내 마음이 평온해야 비로소 상황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거든. 그녀의 말은 김민준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오늘 밤 평생의 스승을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기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는 이수연의 앞에 서서 다른 승무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수연, 소령님, 아니, 이수연, 케빈, 매니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 비행의 총책임자로서 당신의 판단을 믿지 못했고 당신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 모두를 구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그는 항공사 전체를 대표하여 그녀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 이수연은 담담하게 그의 사과를 받았다. 기장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인걸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공을 독차지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평범한 동료 이수연으로 돌아와 있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이수연은 공항 크루라운지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위해 자리를 비켜주었다. 그녀는 활주로에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왜 군대를 떠났던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는 군 생활을 사랑했다. 조국을 지킨다는 자부심. 생사를 함께하는 동료들과의 끈끈한 전우애.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의 훈련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피를 끓게 만들었다. 그녀는 최고의 전사였고 그것이 그녀의 정체성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녀는 자신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사람을 보호 대상과 제거 대상으로만 구분하는 것에 익숙해져 갔다. 일상의 소소한 감정들을 잊어버렸고 웃는 법조차 어색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지키고 있는 이 평범한 세상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괴물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떠났다. 가장 치열했던 삶을 뒤로하고 가장 평범한 삶을 선택했다.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가까이서 느끼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 밤의 일은 그녀에게 잔인한 현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녀는 결코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의 몸에 새겨진 기술과 본능은 위기의 순간이 되자 어김없이 깨어났다. 평범한 삶을 갈망했지만 결국 그녀의 운명은 비범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씁쓸함이 밀려왔다. 며칠 후 대한항공 본사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그 자리에는 K2208편의 기장도 참석했다. 그는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했다. 임원들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국군안보지원사령부에서 온 공식 협조 공문을 확인하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한 임원이 말했다. 그렇다면 이수연 승무원은 아니, 이수연 소령은 우리 회사의 영웅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영웅이군요. 기장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웅에게 모든 것을 빚졌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그날 밤의 결과는 끔찍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회사는 문을 닫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회의의 결론은 빠르게 내려졌다. 대한항공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내 보안 규정과 승무원 안전훈련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이수연을 위촉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그녀의 경험과 지식은 그 어떤 보안 전문가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그녀의 행동은 단지 한 편의 비행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항공사 전체의 미래를 바꾼 나비 효과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그날 밤 이수연은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창밖의 야경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굳은 표정의 군복 입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그녀가 있었다. 그녀의 전우들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보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보고 싶다. 얘들아, 평온은 다시 찾아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파문이 일고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 답은 아직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K1208편 기내난동 사건은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다. 국군안보지원사령부가 개입하는 순간 모든 것은 2급 군사기밀로 분류되었다. 언론에는 기내 음주 소란으로 승객 몇 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식의 단신 기사만 나갔을 뿐, 그날 밤 하늘 위에서 벌어졌던 전설적인 사투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은 조용하지만 무자비하게 이루어졌다. 곽태진과 그의 조직 흑곰파는 국군안보지원사와 검찰의 합동 수사 대상이 되었다. 단순 폭행 혐의가 아니었다. 그들은 군사기밀보호법 상보호 대상인 전직 특수임무단 장교를 위협하고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조직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적용되었다. 곽태진은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고, 그의 조직은 뿌리째 뽑혀 공중분해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거대한 국가 권력 그 자체였음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어 있었다. 사건이 있고 일주일 후 이수연은 대한항공 본사 최고위층 임원들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어떤 임원보다도 더 큰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임원들은 그녀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그녀를 대했다. 회장은 직접 나서서 그녀에게 감사패와 거액의 포상금을 전달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이수연 소령님, 아니, 이수연 씨, 저희가 염치불고하고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는 항공보안 시스템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디 저희 대한항공의 보안자문위원이자 승무원 특별교관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고위직이었다. 이수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는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 조용한 삶을 위해 도망쳐왔던 과거의 그림자가 이제는 새로운 기회가 되어 그녀의 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다시는 총을 잡지 않겠다고,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떠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평화는 폭력을 외면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폭력을 통제할 수 있는 더 큰 힘이 있어야만 비로소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대한항공의 제안을 수락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다. 자문위원과 교관직을 맡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비행을 하고 싶습니다. 현장을 떠난 전문가는 죽은 지식만을 가르칠 뿐입니다. 저는 계속 동료들과 함께 하늘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보안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의 조건에 임원들은 감탄하며 기꺼이 동의했다. 몇 달 후, 대한항공 신입 승무원 교육장. 여러분이 상대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인간입니다. 매뉴얼은 최소한의 방어선일 뿐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수연은 수십 명의 신입 승무원들 앞에서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강의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선배 승무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두가 존경하는 전설적인 보안 교관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그녀의 질문에 교육생들 사이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두려움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김민준이었다. 그는 그날 밤의 사건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는 이제 어엿한 선배 승무원이자 이수연이 가장 신뢰하는 조교가 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과 사명감이 가득했다. 이수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이렇게 새로운 세대의 안전 요원들을 키워내는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사람을 해치는 기술이 아닌 사람을 지키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다. 강의를 마친 그녀는 교관복을 벗고 다시 익숙한 승무원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그녀는 오늘 인천발 파리행 장거리 비행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두 개의 세계를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다. 지상에서는 엄격한 교관으로, 하늘에서는 친절한 승무원으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조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순항고도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한 승객이 목소리를 높이며 약간의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근처에 있던 신입 승무원이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자 이수연이 조용히 다가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승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을 뿐이다. 그녀의 눈빛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와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승객은 그녀의 눈을 마주한 순간 자기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얌전히 자리에 앉았다. 상황은 그렇게 단 10초 만에 종료되었다. 이수연은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제 그녀는 굳이 힘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곧 기내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억제력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과 솜사탕 같은 구름, 그녀가 평생을 지키고자 했던 세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지도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전사였고 동시에 승무원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두 세계를 하나로 끌어안고 온전한 이수연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진정한 평온함이 담긴 미소가 떠올랐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과거를 끌어안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이수연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겉모습만으로 다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란 누군가를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려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했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사이다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가 저희가 더 통쾌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